저인산 효소증은 영아기 발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2개월이 되기 전에 50% 환자에서 폐 형성 부전으로 인한 폐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희귀질환인 골연골 이형성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골연골 이형성증의 주요 아형 중 하나인 저인산효소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국내에서 소아 저인산효소증을 유일하게 진료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살짝 다뤘던 저인산효소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인산효소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저인산 효소증은 영어로는 하이포포스파타지아이고 약어로는 HPP라고 많이 부릅니다. 앞에서 다뤘던 골연골 이형성증 중 하나의 질환이고 원인 유전자는 ALPL이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돌연변이로 인해서 상염색체 우성 혹은 열성 다 가능한데요. 되게 심한 타입이 열성, 좀 덜 심한 타입이 우성으로 유전이 되고 이 ALPL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ALP 활성이 감소되면서 결국은 뼈가 튼튼하게 자라지 못해서 성장 지연, 즉 저신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유치가 굉장히 일찍 5세 미만에 빠지게 되거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소위 말하는 구루병, 다리가 굽고 쉽게 부러지고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한 골격계의 증상 이외에도 콩팥에 석회화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영아기에는 호흡곤란이 생겨서 폐부전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또 잇몸 질환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때로는 바이타민 B6 관련 경련을 보이기도 하고 두개골 조기 유합증 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전신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어린 나이에 발병할수록 위험한 것 같은데 사망률은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 네, 그 어린 나이에 발병한다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아형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질환은 주상기에 발병한다든지 영아기, 그리고 소아기, 성인기 내지는 치아만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크게는 6가지 종류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영아기 발병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2개월이 되기 전에 50% 환자에서 폐 형성 부전으로 인한 폐 부전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요, 교수님. 유병률은 얼마나 되나요? 네, 저인산 효소증은 대개 10만 명당 1명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10명 미만의 환자만 발견이 된 상태라서 아마도 이것은 질환 인지도를 더 높여야 되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저인산효소증을 의심할 만한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신생아나 영아기 시기에는 원인 모를 경련이 있을 때 바이타민 B6 연관이 있다면 의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생아 시기에 호흡곤란으로 폐 부전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도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유치가 빠진다든지 소화기로 들어서면, 그리고 키가 잘 안 큰다든지 뼈가 굽어서 자란다든지 자주 골절을 보인다든지 이럴 때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팥에 신석회화가 좀 일어난 경우에도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인산효소증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모든 환자들이 저러한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또 각각의 증상이 이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그런 소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으로 의심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생화학적 검사 중에 ALP 수치라는 거는 비교적 쉽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LP 수치가 성별에 따른 어떤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ALP의 정상 범위가 소아의 경우는 성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니라면 저 ALP 수치가 어느 정도 정상인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검사상에서 낮아도 낮지 않다고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LP가 낮아 있다면 상당히 이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엑스레이상의 구루병 이상 소견을 보인다면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ALPL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는 것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LPL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ALP라는 효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이 효소가 하는 일은 골격계를 튼튼하게 잘 성장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물질은 축적이 되고 뼈로 가야 될 것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칼슘이나 이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뼈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루병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뼈 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막에도 있는데 PLP 물질이 전환이 돼서 뇌신경 전달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한 경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저인산 효소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금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있나요? 이 질환의 경우는 다행히도 치료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2명의 환자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치료제가 없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아형의 경우는 조기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치료제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환자들이 생존 기간도 훨씬 길어지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구루병 엑스레이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으로 인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두 분이 치료받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족한 효소가 AL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조합 단백으로 만들어서 일주일에 3회 혹은 6회를 피하 주사로 만든 그런 치료 과정입니다. 실제로 환자 몸에 부족하거나 없는 이 효소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효소 대체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뼈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효소 자체의 단백에 반감기가 길게 하는 어떤 항체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뼈를 타겟으로 하는 아미노산을 붙여서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 약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뼈를 타겟으로 한 효소 대체 요법 중에서는 가장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뒤에 말씀드릴 이제 환자 치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 사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4개월 무렵에 아이가 체중이 거의 늘지 않고 키도 잘 안 커서 병원을 찾게 되셨고요. 병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했더니 칼슘이 너무 높아서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의뢰가 됐었고 이 환자의 혈액 검사 소견을 보니까 정말 ALP가 바닥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거의 뼈의 형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ALPL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면서 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 환자를 진단할 당시에는 아직 치료제가 도입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회사를 검색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더 이상 임상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절망하던 와중에 며칠 후에 진짜 환자가 맞다면 약제를 공급하겠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뒤로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1개월의 치료 약제가 투여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 그 안에 이제 환자가 많이 고생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칼슘 수치도 정상이 되고 또 뼈 골절이 있었던 것도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되고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사 부위 같은 경우는 약간 발적이라든지 단단해지는 경미한 부작용 외에는 치료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걷게 만드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호흡곤란이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료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호흡기를 드디어 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산소호흡기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치료하기 시작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환자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는 호흡곤란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던 환자고 사실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질환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번째 환자는 ALP가 낮은 것을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잘 찾아주셔서 이 환자는 사실 생후 1개월부터 바로 약이 투여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환자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단축이 되었고 약을 개발한 회사에서 두 번째 환자도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조기 치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산소 공급 없이 지금 뛰어다니고 있고요. 구루병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자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인산 효소증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한다 이런 정보도 있을까요, 교수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키가 잘 안 크거나 부루병 양상의 뼈에 이상이 의심되거나 왠지 모를 통증을 여기저기 호소하거나 근력이 좀 약한 것 같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질환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질환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찾아줘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ALP 수치가 연령, 성별 대비 참고 수치보다 낮을 때는 반드시 이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 뼈 관련된 질환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질환은 이 ALP 수치가 정상이거나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저인산 효소증의 경우는 유일하게 낮은 것이 진단의 클로이기 때문에 그 점을 기억해 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아직까지 이 질환을 발견하지 못한 환자분들도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나라의 유병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혹시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계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환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 호흡곤란으로 입원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실은 가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뼈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뼈가 이상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다른 과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왜냐하면 뼈가 잘 골절될 수도 있고 뼈 모양이 좀 굽어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정형외과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재활의학과, 왜냐하면 여기저기 좀 아플 수 있고 뭔가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산부인과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산전 진단도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산전 검사에서 뼈가 많이 약해 보이거나 그렇다면 저인산 효소증뿐만 아니라 골연골 이형성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조기 유치 소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클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선생님들께서 이 질환을 인지하고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질환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질환과 관련된 책자를 만화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아마 진단되지 못한 환자들에게 진단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땡길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 저인산 효소증 환자분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인산 효소증 관련된 치료 약제가 2020년부터는 나라 보험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보험을 받으면서 치료가 가능해진 그런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환이 진단된다 할지라도 엄격한 치료 시작 기준과 중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작 기준에 합당한 환자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문의한테 평가를 받으실 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4주마다 병원에 오셔야 되거든요. 치료 처방이 4주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을 때 신체 계측이라든지 전문의가 꼭 필요로 하다고 설명드리는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잘 따라주신다면 치료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제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시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병원과 여러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진단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됐고 또 각각의 희귀 질환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신다면 과거보다는 조기에 진단될 기회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진단뿐이었던 여러 희귀 질환들에서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료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임상시험을 한다든지 비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아이한테 도입되는 그 순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희귀 질환을 보는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토크 저인산 효소증 편을 함께 해주신 삼성서울병원 조성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